암이 생긴 것도 아닌데 수술을 받는 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텐데요. 네. 그냥 자주 검사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네. 또 하지만 막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있기도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또 수술을 하자니 그것도 좀 찝찝하기도 하고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막연한 유방암에 대한 고민 오늘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저는 최근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분도 나아지고 얼굴도 덜 화끈거려서 좋은데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갱년기 치료하다가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젊음은 되찾을 수 있지만 건강은 또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아마도 좀 호르몬 치료의 불편한 진실일 것 같습니다. 네. 이 호르몬 치료, 유방암 발병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갱년기 때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일단은 여성 호르몬이 폐경 이후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을 대체해주는 요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약물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약물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약물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에스트로겐을 단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유방암 위험도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이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특히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주 높진 않지만 약간의 유방암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사용하는 여성 갱년기 치료인 경우에는 이 유방 초음파를 포함해서 유방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서 복용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안전하게 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방송을 보니까 유방암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만져봤는데 멍울이 만져집니다. 혹시 암이 아닐까 덜컥 겁이 나는데 가슴에 뭔가 만져주면 모두 암인 건가요? 글쎄요, 걱정스러운데 네. 손으로 만졌을 때 없던 게 새로 만져진다면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혹이나 암 같은 경우는 양성이나 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덩어리가 있다고 모두 암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요? 네,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암은 아닙니다. 당연히 네. 아니지만 나이나 연령대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대나 30대의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은 아니지만 양성 종양인 섬유손정이라고 하는 혹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것들은 젊은 여성분들인 경우에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만약에 이 자가 검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달에 이런 혹들이 안 만져졌는데 다시 만져진다든지 새롭게 만져진다든지 했을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20, 30대가 아닌 한 40대 이상의 그래도 어느 정도 유방암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나이대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매달 자가 검진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가 검진을 했는데 그 전달에는 사실은 안 만져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롭게 만져지는 이런 혹들이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암이 아닌지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미용을 위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는 거지요. 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사람은 유방암 진단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아무래도 보형물이 가슴 조직 사이에 껴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형물이 유방 조직 사이에 끼어져 있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그랬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금 사용하는 보형물이 아니라 어떤 주사제, 뭐 파라핀이라든지 흔히 요즘 얘기하는 필러 같은 것들을 유방에 주사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방 조직 사이에 이렇게 이런 조직들이 어떤 필러 같은 것들이 이제 끼어 들어가면서 이 검사를 방해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요즘에 대부분의 유방 성형 아니면 유방 확대술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보형물,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방 조직 가장 뒤쪽에 이런 보형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초음파든 유방 촬영이든 유방 검진을 하실 때는 이 유방 바깥쪽에 검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이 보형물 뒤쪽에는 대부분 유방암이 잘 생기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유방에 혹이 암이 의심되는 혹이 있을 때는 이제 보통 바늘을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직 검사를 할 때 바늘이 이 보형물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에 손상을 일으킬 위험도가 조금 올라가는 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유방 보형물이 이 파열이 됐다든지 이런 게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보형물 뒤쪽에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흔히 많이 시행하는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로는 검사를 하기가 어렵지만 유방 MRI를 찍으면 그런 경우에도 보형물이 가리고 있는 부분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유방 확대술이나 유방 성형을 받으신다고 해서 유방 검진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유방암에 대해서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아마존 전사들이 활 시위를 잘 당기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란 말은 가슴이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네, 참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실제라면 이게 얼마나 그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나 좀 짐작을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실제로 그 암 제거를 위해서 처음 그 수술이 시작됐을 때 참 쉽지는 않았죠. 유방암을 이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 기록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 파피루스에 기원전 2600년 정도에 처음 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뭐 적혀 있는 걸 보시면 유방에서 튀어나온 덩어리 또는 단단하고 차가운 덜 익은 해마트 열매에 비교할 만하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유방을 이제 비유했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치료법인 없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단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과거에는 유방암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현대적으로 가장 유방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는 1800년대가 되겠고요. 미국에 있는 할스테드라는 분이 가장 최초로 근치적인 유방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수술 방법도 훌륭한 수술 방법이긴 했지만 이 시기부터 마취법이라든지 어떤 항생제가 같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수술 성적이 좋아지게 되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방을 전체를 이렇게 다 절제를 하게 되는 이런 수술을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훤히 비칠 정도로 이 유방뿐만이 아니라 유방 앞에 싸고 있는 이런 근육까지 다 같이 제거를 하는 이런 큰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뒤에 환자가 느끼는 어떤 힘든 정도는 굉장히 현대와는 비교할 만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부터는 유방암 치료 성적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과거의 유방암은 소수의 사례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래요. 우리나라 여성암 중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네. 계속해서 늘고 있다 맞아요. 그러는데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유방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방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안쪽에 지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임신을 했을 때 젖을 만들게 되는 소엽과 유관이라는 이 유선 조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유방암의 대부분은 이 유관에서 먼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여기 소엽에서 생기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방 피부를 싸고 있는 이 유방 안쪽에 생기는 모든 암을 유방암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방은 이제 이 옆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방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 많은 림프절 조직들이 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있는 것은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유방 자체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까이에 있는 겨드랑이 림프절 또는 이 안쪽에 있는 내유 림프절 또는 목 쪽으로 있는 림프절로 전이를 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서 치료를 할 때 보통 같이 치료를 신경을 써서 하게 됩니다. 네. 유방암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여기 많이 적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냥 거울을 보는데 양쪽 유방의 크기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조금 늘어진 것 같다든지 아니면 피부 색깔이 평소랑 다르게 좀 많이 변했다든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피부 색깔로 변했다는 것도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되고요. 그리고 유두나 피부가 당겨서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도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맑은 분비물이라든지 이제 우유빛깔의 분비물인 경우에는 사실 유방암을 크게 의심하실 필요는 없지만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유방암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은 그전에는 만져지지 않았던 덩이가 유방에 만져지는 것이 가장 흔한 유방암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흔한 일은 뭐냐면 이제 유방암에 아무 증상이 없는데 검진상에서 증상이 없이 유방암이 발견이 되는 것이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도 유방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만이 암 발생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도 이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비만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위험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인 경우에는 흔히 BMI 체질량 지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체질량 지수가 낮은 분에 비교해서 체질량 지수가 높은 비만이 있는 분인 경우에는 유방암이 확실히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방암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 이후에 경과 관찰하는 과정에서도 비만이 있는 분들이 비만이 없는 분보다 재발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이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유방암 위험도가 1%씩 증가한다 이런 연구 보고도 있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유방암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돌연변이 유전자였습니다. 암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이 돌연변이 유전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방암은 이제 가장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유방암의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어떤 유전자, 유방암을 잘 일으키게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유방암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흔히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많을수록 유방암이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런 이유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초경이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폐경이 굉장히 늦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출산 경험이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모유 수유 경험이 없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여성 호르몬을 드셨다든지 피임약을 드셨다든지 이런 상황에는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방암 위험이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인 경우에는 이 BRCA 1번, 2번 유전자 중에 BRCA 1번 유전자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이유가 가족 중에 이모가 유방암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난소암이 발병을 했어서 네.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도 난소암이 생겼었고요. 가족 중에 이미 알고 있는 가족만 3분이 유방암, 난소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유방도 전절제를 지금 다 받은 상태고 난소도 예방적으로 모두 절제를 받은 상태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유전성 유방암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 중에 이 BRCA 유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이 BRCA 검사를 이제 보험 혜택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안젤리나 졸리처럼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40세 이전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발병을 했다든지 또는 유방암 환자 본인에서 난소암이 같이 발병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방암이 한쪽에만 생긴 게 아니라 양쪽 유방에 유방암이 발병을 했다든지 또는 남자인 경우에도 요즘은 유방암이 과거도 그랬지만 남자인 경우에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환자에서 유방암이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유전성 유방암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꼭 이런 경우에는 BRCA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유전성 유방암까지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 목욕탕에도 못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뭐 최근에는 달라진 수술법이 많아서 변화가 많았는데, 자, 달라진 유방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유방암 진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의 진단은 흔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만 40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료로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검사가 이런 유방 촬영술이 되겠고요. 유방 촬영술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많이 아픕니다. 그죠? 이게 유방을 굉장히 꽉 눌러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아프긴 하지만
유방을 검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유방 촬영술에서 혹시 어떤 이상이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방 촬영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젊으셔서 초음파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유방 초음파를 받게 되면 유방 초음파 검사는 유방에 혹이 있을 때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유방 초음파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유방 초음파에 혹이 발견이 됐을 때 이 유방 초음파 검사상 암이 의심이 되지 않는 양성 혹인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만 하셔도 대부분의 경우에 별 문제가 없고요. 암이 의심되는 유방 혹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일반 주사 바늘이 되고요. 점점점 바늘이 굵어지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검사는 여기 총조직 검사라고 보통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약간 볼펜심 정도 되는 굵기의 바늘이 유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방 조직을 조금 작은 양을 이제 뜯어내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뜯어내어서 이제 이걸 현미경으로 봐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검사가 되겠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검사는 흔히 진공보조 생검 또는 맘모톰이라고 보통 흔히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굵은 바늘이 들어가서 훨씬 많은 양의 조직을 떼어낼 수 있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 이제 유방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유방암 치료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이런 치료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흔히 다들 아시는 유방암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이 유방암은 이제 유방 내에서 보통 먼저 생기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로 굉장히 전이를 잘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유방 수술뿐만이 아니라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포함해서 보통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방암이 다른 장기로 항상 전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항암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줄이는 치료를 이제 추가로 하시게 됩니다. 먼저 수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방 수술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방 전절제 수술하고 유방 보존 수술, 유방을 일부만 자르는 부분 절제 수술이 되겠는데요. 이 위쪽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전절제 수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방을 전체를 다 이제 잘라내게 되는 수술이 되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긴 상처를 남기고 유방 조직은 전혀 없어지고 피부랑 이 유두도 모두 절제를 하게 되는 이런 수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방 보존 수술은 이제 이 암이 있는 혹이 있는 부분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방 보존 수술을 하고 나면 많은 경우에서는 이게 흉터가 조금 생기긴 하지만 유방 모양은 잘 유지를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은 이제 이 유방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도 같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겨드랑이에 있는 많은 아까 할스테드가 치료했던 그 시절만 해도 겨드랑이에 있는 이런 림프절을 모두 다 잘라내는 그런 수술들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의료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유방암에서 제일 처음 전이를 하는 가장 먼저 전이를 하는 림프절을 찾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여기 이제 이 색소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방법이든 이용을 해서 가장 먼저 유방암이 전이할 수 있는 감시 림프절이라는 것을 먼저 찾아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감시 림프절을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전이가 없으면 가장 먼저 전이하는 림프절이기 때문에 다른 림프절로 전이가 안 갔다는 게 되기 때문에 수술은 거기서 이제 끝을 내게 되고요. 만약에 감시 림프절에 전이가 있다면 이 이후에 있는 다른 림프절로 전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방 보존 수술에 대해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유방 보존 수술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방법과 같이 이런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암이 이 부위에 유방암이 있다면 절개를 이렇게 일자의 절개를 넣어서 암을 포함해서 주변 조직을 잘 싸서 이제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모양 그대로 유방 조직을 봉합을 하고 피부를 봉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유방 보존 수술이 되고 많은 경우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유방 모양을 잘 유지를 하면서 유방을 안전하게 절제를 할 수 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방 모양을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방 보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유방 볼륨이 굉장히 크든지 이제 혹이 작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유방을 절제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유방 모양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절제를 했더니 여기에 함몰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방 종양 성형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유방 종양 절제와 유방 성형 수술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이제 종양을 절제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봉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방을 이제 비어 있는 유방을 다른 조직들로 이렇게 채워줘서 함몰이 되는 부분을 다 메꿔주는 이런 수술 방법을 유방 종양 절제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단순한 것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위 이제 유방 조직이 없어지면 이 주변에 있는 유방 조직을 끌어와서 거기를 메꿔주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이 비교적 큰 볼륨의 유방을 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 모양을 잘 유지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 전절제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방 전절제술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유방 전절제술을 받았고요. 유방 보존술을 하는 경우는 이제 27%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뭐 60%가 넘는 환자들이 유방 보존절제술을 하고 있고 유방 전절제술을 받는 환자들은 이제 40%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유방 보존술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방 전절제술을 하시게 되면 유방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두 조직, 유방 조직 그리고 유두 주변에 있는 유륜 조직까지 모두 전절제를 하게 돼서 미용적으로는 이제 유방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진료로 바쁜 이무연 교수가 오늘은 웬일인지 일찍 일을 마쳤다. 이렇게 가끔 업무가 일찍 끝나는 날엔 어김없이 들르는 곳이 있다는데 바로 체력 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농구 동호회 모임이다. 지금 농구하러 갑니다. 저희 병원 직원 농구 동호회가 있어서 한 1, 2주에 한 번씩 농구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에 가서 농구할 건데 같이 가보시죠. 네. 늘 하루가 빠듯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운동은 이무연 교수에게 빼놓을 수 없는 건강 비법 중 하나다. 특히 농구는 그가 평소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로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자주 코트 위를 달리며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 사실 되게 많이 힘이 들기는 해요. 이제 아직 저도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라서 이제 농구를 하면 힘이 들긴 한데 그리고 이게 뭐 사실 몸을 부딪히는 운동이라서 사실 부상 위험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운동이긴 하고요. 근데 대부분 연령대가 아주 이제 낮진 않아서 다들 조심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즐겁게 이렇게 잘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종일 머물렀던 병원을 벗어나 코트 위를 달리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힐링이 된다는 이무연 교수. 이러한 활동 덕분에 체력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어 심신 단련엔 그만이 이무연 교수만의 건강 비법이다. 제가 주로 진료하는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뭐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이제 가볍게 땀이 날 정도 이상의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이제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유방암 환자분들이 재발을 줄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방암이 있어서 치료를 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젊은 여성분들 중에 유방암 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농구가 아니라 뭐 어떤 운동이든 이제 정기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이제 하시면 유방암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방 상실에 대한 우울감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되찾아주는 유방 재건술 이게 실제로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유방암 재건 수술 건수를 보시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1년에 300여 명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2014년에는 지금 12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이제 이런 유방 재건술인 경우에는 유방 전절제술을 한 경우에 많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과거의 유방 전절제술은 여기 가장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유방 피부를 포함해서 유두와 유준을 다 같이 절제를 하고 유방을 절제하는 것을 유방 전절제술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피부를 보존하는 피부 보존 유방 절제술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피부뿐만 아니라 유두나 이 유륜을 같이 보존하는 유두 보존 유방 절제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재건 수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런 수술을 받게 되고요. 이제 피부나 이제 이 유두를 같이 보존을 한 경우에는 보형물이나 아니면 이제 이 자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넣기만 하면 재건 수술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절제술 이후에 재건을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모양을 유지도 할 수 있고 환자가 느끼는 부담감도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유방재건술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 수술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방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런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재건술은 흔히 하는 것은 이제 등에 있는 광배근이라고 하는 이런 등 근육을 이용해서 재건하는 방법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많이 하는 방법은 이 복부에 있는 복직근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이런 자가 조직 수술 방법들이 많이 하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공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근육 뒤쪽에 보형물을 넣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보형물을 인공 딘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조직으로 잘 싸서 근육 앞쪽으로 넣는 이런 유방 재건술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두 보존 유방 전절제술은 사실 수술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굉장히 작은 상처를 가지고 불도 안 들어가서 굉장히 깜깜하죠, 그죠? 이게 불도 잘 안 들어가고 멀리 잘 보이지도 않고 기구도 잘 안 들어가고 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수술을 하기는 잘 할 수는 있는데 수술하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들게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기구도 들어가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또 환자분 입장에서 느끼는 좀 안 좋은 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상처를 유방에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유두 주변에 상처를 남기든지 아니면 이제 이 유방 아래쪽에 남긴다든지 이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게 안 좋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유방암에 걸렸을 경우에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면은 보험 혜택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나요? 아마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유방 수술은 당연히 보험이 다 되고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 절제술 이후에 재건술이 2015년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이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유방 보존 수술하는 경우에 유방 재건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의료보험이 인정이 되지는 않고요. 유방 전절제술을 하면서 유방 재건술을 받을 때는 이제 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유방 절제술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BRC의 유전자가 변이가 있다든지 해서 유방암 위험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예방적인 유방 절제술을 서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수술들을 받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예방적인 유방 절제술인 경우에는 이런 유방 수술이나 재건 수술이 보험이 아직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유방암이 이런 BRC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서 유방암이 한쪽에 발병한 경우에는 반대쪽 유방에 대한 예방적 절제술은 재건술을 포함해서 이제 국내에서 의료보험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유방암 수술법도 다양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 수술의 흔적을 없애고 또 수술 후 조직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방지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는데 최소 침습 수술인 로봇 수술도 이게 치료 후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로봇 기구가 있고요. 이렇게 작은 로봇 기구를 이 로봇 팔 끝에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착한 기구가 실제로 몸속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 과거에 이용하던 내시경이나 복강경 장비와 비교해서
이런 이제 손목 관절이 있기 때문에 기구에 관절이 있어서 관절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구역에서 굉장히 수술을 세밀하게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양쪽 눈을 통한 이 3차원으로 확대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것보다 더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런 영상을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많은 수술에서 로봇 기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병원에서 유방암 환자를 로봇으로 이제 수술했던 사진과 동영상인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로봇 기구를 조작하는 콘솔에 앉아서 이렇게 로봇 기구를 조작하면 이 로봇 팔이 이 실제 환자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고 자세하게 잘 보면서 세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느끼실 수 있는 장점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보통의 이 유두 보존 유방 절제술은 유방에 어쨌든 흉터를 남길 수밖에 없는 수술 방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흉터가 이 겨드랑이나 이쪽 겨드랑이나 이쪽 겨드랑이 쪽으로 흉터를 숨겨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재건 수술을 같이 받으시게 되면 목욕탕을 가도 유방암 수술 환자인지 수술 받은 환자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감쪽같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나마 심리적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방암이 참 어려운 게 재발에 또 잘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재발을 막기 위한 그 치료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유방암은 이제 유방 수술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이 동반이 돼야지 치료 성적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이제 흔히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가 방사선 치료하면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방사선 치료는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치료입니다. 특히나 유방암 치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방 수술을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유방에만 방사선을 쪼이게 되고 주변 장기는 사실 거의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약간의 부작용은 이제 햇볕에서 약간의 화상을 입은 정도의 느낌이 한 1, 2개월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는 잠깐의 부작용이 있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거는 유방을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방을 보존한 경우에는 꼭 남은 유방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방을 전절제한 경우에도 종양의 크기가 아주 크거나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가 많이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가서 통증이 있다든지 뭐 이제 허리에 있는 뼈에 이제 이 전이가 갔다든지 할 때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화요법을 위해서 이제 이런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흔히 수술 이후에 받는 방사선 치료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은 평일 매일 월화수목금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 받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10분 내로 치료가 끝나게 되고요. 전체 치료 기간이 6에서 7주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 다음 치료는 이제 항암 치료, 항암 화학요법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 유방암 분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머리가 꼭 대부분은 빠지게 되고요. 물론 이제 치료가 끝나면 머리가 다시 다 나게 하지만 머리가 빠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제 속이 메스껍다든지 여러 가지 몸살 기운이 있고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치료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치료를 하는 이유는 치료를 하지 않은 분과 비교해서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수술만 한 것보다 수술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추가로 받은 분인 경우에 이런 재발이 훨씬 적은 경우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발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런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처음 진단되었을 때 유방암이 크기가 굉장히 크다든지 아니면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가 많이 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수술 범위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아까 앞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유방을 전절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행항암 화학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행항암 화학요법은 수술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면 혹이 이렇게 크게 만져진 혹들이 굉장히 작아지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크게 해야 되는 환자였지만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받았더니 수술을 이렇게 작게 하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진단 당시에 병이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선행화학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유방암 환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항호르몬 요법이 되겠는데요.
유방암 환자 중에 거의 60에서 70%는 유방암 조직에 호르몬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이런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이런 항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주사도 발명이 되어 있고 먹는 약도 있지만 가장 흔히 하는 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알약을 매일 하루 한 알씩 5년에서 10년 정도 복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드릴 치료는 표적 치료인데요. 표적 치료하면 굉장히 말이 조금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딱 표적만 딱 치료한다는 네. 이런 느낌이 쉽게 치료할 드는데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표적 치료 해주면 안 되냐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좋기도 하면서 안 좋은 것은 표적이 있는 유방암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저희가 원하는 표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적만 딱 찾아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 치료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유방암 이제 환자분들 중에 헐투라는 이런 단백질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흔히 많이 쓰는 트라주주맙, 헐셉틴이라는 이런 주사제를 표적 치료를 쓰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치료인 경우에는 특정 그 표적이 있을 때만 치료를 할 수 있고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치료 효과가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방암 완치 과정을 5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5년이 아닌 10년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지 결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병이 생긴 후에 병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을 할 그렇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시죠.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듣는 말씀이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유방암이 생겼나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긴 하지만 100% 예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예방 수칙들을 좀 지키시면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유방암에서 이제 유방암에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것은 기름진 음식들이 별로 동물성 기름이 많은 기름진 음식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동물성 기름이 적은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채소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체중 유지는 아까 앞에서 질문 주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비만이신 분보다는 훨씬 유방암이 적게 생기고 유방암이 생긴 이후에도 재발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다 연구를 해본 결과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방암 환자인 경우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신 분과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하신 분들이 재발이 훨씬 적었었고요. 그리고 유방암이 없는 분들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안 하신 분들보다는 유방암 발생률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흔히 이제 저희가 권하는 거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하실 때는 30분 이상, 약간 땀이 날 정도 이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해 주시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이제 자가 검진을 하시는 것과 유방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기 검진은 만 40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 유방 촬영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촬영해 주는 것이 있고 추가로 이 유방 밀도가 높다든지 치밀 유방이 있는 분들은 유방 초음파를 추가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검진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폐경 전 여성분하고 폐경 후 여성분하고 약간 다르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폐경 전 여성분인 경우에는 생리가 끝나고 3일에서 5일, 저 시기에 왜 하냐면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시기에 이렇게 이제 자가 검진을 하게 되는데 하는 방법은 보통은 이제 옷을 벗는 경우가 샤워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샤워하시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거울을 보고 혹시 모양이 이상한 데가 있는지, 뭐 피부 색깔이 괜찮은지, 뭐 한쪽이 크진 않은지, 튀어나온 데가 있는지, 덜한 데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샤워하시면서 한 번씩 만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샤워를 끝낸 이후에 이 바닥에 누우셔가지고 한쪽 팔을 이렇게 들고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이제 유방을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만져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게 방향은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신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신다든지 뭐 방향은 상관은 없는데 유방 전체를 골고루 이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만져보셔서 혹시나 그전 이제 매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전 달에는 분명히 이게 없었는데 이번 달에는 뭔가 만져진다 하실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대부분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사실은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기가 애매한데 이럴 때는 그냥 매달 일정한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매달 첫날이라든지 마지막 날이라든지 정해서 내가 이날은 꼭 유방 자가 검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유방 검진을 받으시면 이제 자가 검진을 하셔서 혹시 이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병원에 내원하시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이 환우들을 위한 캠페인도 열리고 또 어떤 그 환우회 이런 것들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치료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도 이런 환우회를 이제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사실은 유방암이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우울감이라든지 슬퍼하는 것 때문에 이 치료를 제대로 잘 못 받으시고 경과도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우회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10월을 이제 매년 10월을 유방암의 달로 지정을 해서 핑크 리본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환우회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돌아가면서 대구 지방에서도 이런 강연도 하고 있고요. 뭐 핑크 리본 마라톤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제 진단이 되신 분들인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고 싶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 이런 환우회를 이제 통해서 문의하시면 이런 정보들을 대부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기 몸에 대한 정보 꾸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유방암 환자 10명 중 3명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가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생체 리듬을 잘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질환, 유방암의 최신 소식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유방내분비학과 이무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